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루드비히티크의 금발의 에크베르트, 이제 원제목은 독일어로 데 블론데 에크베르트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그 여주인공 베르타의 이 비극적 운명 그리고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텍스트에서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실제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책을 읽어주는 그런 그 유튜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장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편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 정도 분량이라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에크베르트의 부인인 베르타가 이 에크베르트의 친구 발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어릴 때 한 나이는 10살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아서 도망쳐 나와서 그 산과 숲을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 이제 그 작품 속에서 우리가 들었고요. 또 처음에는 그 산속의 낯선 풍경이 무섭고 좀 어린 나이에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차츰차츰 이제 산속에서 적응을 하면서 그런 경치가 익숙해지며 오히려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기침을 하는 한 나이든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자작나무가 있는 그 언덕 숲속의 오두막에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 늙은 여자가 물론 외관상으로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나중에 이 여자를 또 좋아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있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보면은 작은 개가 한 마리 나오죠. 이 작은 개는 그 상징이 영혼이 순수한 어린 시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노래하는 아름다운 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또 보석을 알을 낳는데 그 알이 보석이지 않습니까? 부유함을 상징하는데, 이 새의 노래는 과거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든 노파가 있고 황금 보석을 낳는 새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이 그 오두막에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책도 읽고 하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상상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 불하는 거에 대해서, 이 소녀가 어릴 적에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한테도 양아버지지만 그죠? 그 뭡니까? 구박을 당하고 삶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특히 예전에 여자들이 이제 노동력이 남자보다 좀 부족할 때는 여자들이 또 그렇게 타박을 당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가 이제 이 그 베레타를 믿고 외출을 자주 하는데, 장기간 외출했을 때 보통 개를 집에 묶어두고 이제 개를 두고 가는데, 이 베르타가 개를 집에 묶어두고 그 새와 보석을 챙겨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이 이제는 없어진 거지요. 오히려 어떤 부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그죠? 지성이 깨어나는 시기인데 다양한 세상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르타 이야기가 끝나고 이렇게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그 기사 에크베르트의 친구 발트와의 관계가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석을 통해서 부를 소유하게 되니까 오히려 걱정이 생기죠. 하녀들이 자신을 죽이고 재산을 뺏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하고, 뭐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의심도 생기고, 그죠? 인간관계가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결국 뭔가 소유욕이나 잃을 것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할 때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사 에크베르트가 친구인 발트와 멀어지면서 발트를 뭐 사냥하는 척 이렇게 위장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고라는 친구를 사귀는데 이 휴고와도 또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또 꿈에서 베르타 이야기에 나왔던 늙은 여자를 또 만나기도 하고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작품 끝에서 고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볼 때 이 소설에서 이 베르타와 에크베르타가 지은 죄는 무엇일까? 또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 이 두 사람이 받은 벌은 과연 합당한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작품 속에 나온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암시적인 구절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 나온 구절 중에 그 사람들은 때때로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조심스럽게 숨겨온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럴 때면 영혼은 더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열어보이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런 순간에 섬세한 두 영혼은 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만 때로는 친구와의 만남을 피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문구가 작품 속에 나오거든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 들은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이 작품 초반에 이제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이 친구에게 자신의 비밀을, 다시 말해서 가장 약한 부분을 친구와 공유함으로써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가 그런 점을 공감하고 오히려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생각이 다를 때는 또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정이나 사랑이나 또 더 넓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이런 비밀을 공유하는 거, 또 이를 통해서 신뢰관계가 밀집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멀어질 수도 있는 거, 이런 양상을 우리가 이제 이 작품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속에 나오는 문구들을 또 몇 개 보면요,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들은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이란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계속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진정으로 행복할 테지요. 저는 그때부터 홀로 있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집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결코 느끼지 않았습니다. 베르타가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나이든 노파집에 있을 때 생각하는 그 문구죠. 또 그 다음에 너가 이렇게만 계속한다면 너의 일은 항상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결코 번영을 이루지 못해. 아무리 늦더라도 벌이 따르게 된단다. 이 노파가 하는 말이죠. 노파가 이제 베르타에게 조언을 충고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새겨 들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노파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영혼의 결백함을 잃게 되면 그 대가로 지성이 발달되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지요. 그 늙은 여자가 없을 때에 제가 새와 값진 보물을 챙겨서 제가 책을 통하여 알게 된 세상을 찾아 나서는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전환점인데, 베르타가 어린 시절에 그 순수한 영혼의 순수함을 잃게 되는 거죠. 오히려 책을 읽고 지성이 발달하면서, 그죠? 이게 이제 순수함이 없어지면서 값진 보물이나 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석으로 멋지게 지장을 하고 주위에 기사와 왕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제 자신을 상상할 정도로 생각에 푹 빠지곤 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들어서 조그만 거실에 있는 저를 발견할 때 저는 많이 침울해졌습니다. 자, 마지막 문구요.
그곳에 머물고 싶었으며 떠난다는 생각이 몹시 싫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 속의 이상한 싸움이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두 개의 갈등을 일으키는 영혼들 간의 다툼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평안한 고요함이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다음 순간에는 온갖 다양함을 지닌 새로운 세계에 관한 생각에 매혹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보세요. 온갖 다양함을 지닌 새로운 세계에 관한 생각에 매혹되었다 했죠. 이때 이제 어릴 때 그 순수한 영혼이 이제 사라지고 속세에 그죠? 이제 관심이 가는 그런 어떤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외부에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이나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것,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베르타가 인적이 없는 숲속에서 이 나이든 노파, 그리고 작은 개, 아름다운 새 이렇게 교류하면서 특히 이 나이든 노파가 맡긴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면서 홀로 있을 때 오히려 성실히 일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부유함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되고 또 지성이 발달하면서 이런 영혼의 어떤 순수함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베르타가 이 늙은 노파가 장기간 집을 비운 그 시간에 아름다운 그 노래하는 아름다운 새, 그 새가 낳은 보석 같은 알을 훔치고 자신을 잘 따르던 개를 묶어두고 새와 보석을 들고 그 집을 떠나죠. 그러니까 베르타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던 이 숲이라는 공간에서 이제는 어디로 떠납니까? 부유함이라는 그 세속적인 외부 세계에 이끌려서 이 노파와의 신뢰를 깨고 숲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고 결국 기사 에크베르트가 사는 외딴 성에서 살게 됐죠. 그 다음 이런 문구들이 또 나옵니다. 또 제가 뒤에 이제 어떤 죄가 생기냐면요. 뒤에 문구를 보면요.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아내로 하여금 발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도록 했는데 이제 비밀을 털어놓은 것을 후회하고 있으니 그가 이 신뢰를 악용하지는 않을까. 아내가 털어놓은 비밀을 이제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까. 그냥 두려움이 생기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는 않을까. 인간이 천성이 그렇듯이 그도 비밀리에 보석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보석을 갖고 싶은 근본적인 욕심을 느끼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친구 발트. 또 인간은 마음에 한번 의심이 일어나면 모든 사소한 일에서도 의심의 꼬투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에크베르트는 자신의 친구를 비열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으며 마음속에서 그 비난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너가 내 새를 가져갔지, 내 진주도 가져갔지, 내 개도 데려갔지. 그에게 소리쳤다. 이제 노파가 하는 말이죠. 보아라, 악이 스스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내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 친구 발트이고 또 휴고란다. 이제 노파가 하는 말인데 이제 친구 발트나 휴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의심하게 되고 친구와 가까워지면 모르겠지만 멀어지니까 친구를 이제 의심하게 되고 친구가 그 비밀을 털어놓을까봐 아내의 비밀을 털어놓을까봐 불안하고 의심하게 되면서 친구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냥하는 척하면서 친구를 활로 쏴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또 그리고 베르타는 너희 누이 동생이야. 베르타가 자기 친동생이었어요. 근친상간이죠 결국은. 이게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크베르트가 베르타 이야기를 들려준 이후에 친구인 발트를 이제 멀어지니까 친구하고 발트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사냥감으로 착각한 척하면서 발트에게 화살을 겨누죠. 이 과정에서 에크베르트는 발트와의 신뢰를 깼습니다. 또 사실 베르타가 누이 동생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 베르타와 근친혼 관계는 사회적 신뢰를 또
깨는 대목이죠. 다시 말해서 이 베르타와 에크베르트는 공통적으로 신뢰를 깨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베르타는 인간관계의 신뢰를 깼고, 에크베르트는 법적인 금기, 이제 건친 결혼이라는 법적인 금기를 깼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과의 신뢰를 깼다는 그런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다면은 이 두 사람에게 내려진 벌은 결국 신뢰의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에크베르트는 아내 베르타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오히려 더 돈독하게 하려고 했지만, 친구인 이 발트하고 휴고라는 두 인물 모두 신뢰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죠. 그래서 신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그 비밀을 털어놓을까봐, 악용할까봐 불안해하고, 또 그걸 의심하게 되면서 이 유대감 있는 관계가 오히려 깨지고, 친구와 그죠? 그런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나이든 노파에 의해서 결국 죽음이라는 파국을 맞이하는 것도 벌을 받는 그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베르타와 에크베르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에크베르트와 베르타가 처한 상황은 결국 그 당시에 있던 시대적 배경을 볼 때 기독교가 만연했던 중세입니다. 그죠? 이 기독교에서의 원죄, 선악과 모티브와 좀 닮아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담과 이브의 그 선악과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작된 원죄 개념, 즉 절대적인 죄가 이렇게 대물림되어 내려온다는 개념이 베르타와 에크베르트 이야기에서 결국 신뢰의 파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신, 또 이로 인해서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살인, 이런 비극이 다시 재생산되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이 베르타와 에크베르트에게 내려진 벌은 자신의 원죄를 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 기독교적 시각입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이렇게 작품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했는데요. 그러면 텍스트에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요, 우선 이 텍스트의 주제가 여주인공 베르타의 비극적 운명과 선악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이 좀 주관적이고 뭔가 이렇게 관조하는 그런 어떤 묘사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작품인데요. 비평가인 이 게르하르트 클루게가 이 작품을 그래서 사문보다는 운문으로 또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1797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공궁에 빠진 한 사람의 정신분열을 단계적으로 기록한 일종의 동화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사실 동화적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주인공이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힘에 이끌려서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결말로 가면 알 수 있지만 자신이 지닌 악마적 요소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종의 비극 동화입니다. 그죠? 우리가 동화라고 모두 해피엔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볼 때, 첫 번째는 속죄되지 않은 죄, 속죄가 되지 않은 죄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 업보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이제 도덕적 문제와는 상관없이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이제 에크베르트와 베르타는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떤 그 원한을 품은 악마적인 힘에 의해 희생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은 결론을 맺는 대화의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노파가 그 에크베르트가 자기도 모르게 이 베르타와 근친상간을 범했음을 저주하듯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뒤에 보면 나오죠? 여기 있죠. 보아라, 나쁜 짓을 하면 스스로 벌을 받느니라. 내가 바로 너희 친구 발트였고 후고였다. 그리고 베르타는 너희 누이 동생이었다. 그죠? 네. 그래서 에크베르트가 이렇게 뭐 자기가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친상간을 뭐 범한 거니까, 이게 자기가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사의한 힘에 의한 것이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알고 누이 동생인지 알고 결혼했으면은 이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죠, 도덕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전체에는 이런 도덕적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기사 에크베르트의 마지막 운명이 이런 악마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악마적인 힘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 파멸의 책임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에크베르트가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인 이제 베르타가 지은 그 죄의 순수한 희생자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에크베르트는 베르타만큼이나 또 비난받을 수 있는 게, 베르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베르타가 가진 재산과 보석 때문에 결혼한 것이다, 이걸 고백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에크베르트가 자신의 친구 발트, 즉 이 베르타가 새를 죽일 때처럼 그런 어떤 충동적인 마음으로 자기 친구 발트를 죽인 화살로, 그죠? 쏴 죽이죠. 베르타도 역시 자기를 구원해준 이 노파의 집을 몰래 도망 나오면서 새와 보석을 훔치는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베르타의 이 죄는 작품 속에 나오는 모든 다른 죄들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의 이면에는 사실은 베르타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에크베르트의 아버지가 있죠. 이 두 사람의 아버지는 자식들이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벌을 받게 만든 최초의 죄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에서는 이 아버지가 지은 최초의 죄, 원죄 때문에 그의 딸 베르타가 결국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이걸 또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 작품의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은 베르타의 유년 시절, 그 다음에는 베르타의 여행이 가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 중에서 만나게 되는 노파와 베르타의 관계, 마지막으로 베르타의 비극적 운명,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자, 시간을 일단 보고요. 23분입니다. 자, 유년 시절을 한번 봅시다. 이 베르타의 아버지가 이제 역시 기사입니다. 이 베르타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은 자신의 딸을 정말 가난한 사람 밑에서 양육시켰다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양치기인 이 양부모가 있죠. 이 양부모가 매번 식량을 어디서 구해와야 할지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양부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르타는 집안 형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줄 만한, 너무 어리니까 그죠? 줄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실제로 또 별로 재주도 없었고 그렇다고 야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양부모로부터, 특히 양아버지로부터 굉장히 구박을 많이 당했고, 이 양아버지가 베르타를 쓸모없는 집안의 짐덩어리다 이렇게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런 걸 베르타가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응? 그죠? 그런데 이제 베르타가 이런 양부모의 이런 살기 힘든 형편을 잘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서 이 양부모들이 이런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죠, 문구에. 예? 자기가 때때로 나는 방구석에 앉아서 내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면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그들에게 금과 은을 한 알음씩 안겨드려 그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상상을 머리에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요정이 어렴풋이 나타나 나에게 땅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주기도 하고 보석으로 변하는 작은 돌멩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공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집을 떠나게 되죠. 너무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또 이런 상상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 양부모의 집을 떠납니다. 베르타는 계속해서 이제 뭐 정처 없이 내달립니다. 탈출하기 위해서죠. 이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자기가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숲과 산을 넘어 이렇게 황량하고 큼큼한 숲속을 헤맵니다. 다시 돌아갈 용기도 없고 또 어린 나이에 불안하니까 그죠? 계속 내달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요정이 나타나 땅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주기도 하고 보석으로 변하는 작은 돌멩이들을 주기도 하는 그런 자신의 공상 속에서 그런 공상 속의 세계, 현실 세계가 아니죠. 그런 세계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이 베르타가 공상 속에서 그리던 그 꿈의 장소를 찾아 산악지대를 지나가는 장면이 시각적으로도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37쪽에 보면 이 부분들이죠. 여러분이 이제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베르타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 자연 산악지대의 장면을 통해서 이제 묘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서 작가가 이 화자로 등장하는 베르타입니다. 그죠? 베르타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그죠? 이야기를 진행시키니까 화자인데, 이 화자로 등장하는 베르타를 통해서 이런 자연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묘사할 때 보면 마치 뭐뭐처럼 이런 문장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베르타의 상상을 실제 전개되는 자연의 경치와 이렇게 연관시키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암벽들은 서로 첩첩이 겹쳐져서 돌풍이 불어오면 금방 산산이 무너져 떨어질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뭐 밤중에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맹수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진귀한 새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묘사입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서 작가가 이 베르타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장소에 대한 불안감을 또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런 고독과 불안의 이 산악지대가 베르타의 희망을 실망으로 바꿔놓는데 베르타가 이 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황무지를 빠져나가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안개 때문에 이 베르타의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품 속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안개 때문에 이제 앞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체험이 이야기 초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립의 불안을 맛보았을 때 베르타가 주위에 사람이 있기를 원하죠. 베르타의 내면의 어떤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데 자연의 세계는 이 베르타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보다 나중에는 이제 이 익숙해지면서 자연과 친해집니다. 그죠? 친절하게 이제 자연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런 내용이죠. 저녁 무렵이 되어서 주위 일대는 약간 아늑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끌리는 먼 산들과 더불어 숲과 초원이 다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외로움도
의지할 데 없는 신세도 이젠 조금도 두렵지 않게 생각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개울가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어딘가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베르타가 거기서 한 노파를 만납니다. 다행히도 이 노파가 친절합니다. 빵과 포도주로 베르타와 점심을 함께 하고요. 그래서 그 황무지로부터 이제 이 베르타를 데리고 나옵니다. 노파가. 그래서 숲속에서 이제 빠져나왔을 때, 작품 속에서 보면 이렇게 해질녘에 멋진 장관이 펼쳐지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여행하다가 베르타가 여행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이런 많은 자연 속의 경관들은 결국은 노파의 동산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향해 이렇게 자연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뭐 표현에도 나오지만 빨간색, 금색 이렇게 막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 자연의 모습은 실제의 모습이 아닌 꿈속의 모습으로 베르타에게 이제 존재했는데, 베르타가 처음에는 이렇게 밝은 색깔이 자연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무한한 빛의 배경 속에서 비춰진 자연의 모습을 또 묘사하거든요. 하늘의 탁 트인 공간도 그죠? 나오고, 나무의 잎사귀 같은 아주 작은 부분도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거기에 도취되는 게 이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런 이제 베르타 자신에게 이렇게 활짝 열어젖힌 낙원처럼 꿈과 같은 체험을 이렇게 가능케 하고, 이제는 친자매처럼 맞이하는 이런 자연 속으로 그녀가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타의 여행을 우리가 이제 요약해 보면요, 이 베르타의 여행이 평야지대로부터 들을 지나서 숲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비교적 현실적인 형상을 가진 자연의 모습이 펼쳐지지만, 이 산속에서의 체험은 처음에는 고독하고 사람과의 교제를 원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두려웠던 자연의 모습과 나중에 점점 친숙해지죠. 이런 여행을 통해서 베르타는 자연의 주관적 특성을 보게 됩니다. 또 베르타는 이런 어색하고 꿈꾸는 듯한 그런 아이의 어떤 모습에서 이제 어떻게 변모합니까? 하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좀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게 됐거든요. 이 자연의 세계는 베르타에게 처음에는 외로움의 공포를 교육을 시켜주었고, 그 다음에는 베르타 스스로 교훈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교육적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의 관용을 통해서 베르타가 아직까지도 순수한 영혼을 통해서 노파의 동산에 있는 조화로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허락되는, 아직까지는 순수한 영혼을 간직한 베르타의 모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파와의 만남의 내용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잠깐만, 시간 한번 33분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양부모 집을 떠날 때 베르타는 아무런 의식의 통제 없이 무의식적이랬죠. 떠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다음에 자연세계의 관용을 통해서 베르타가 이 노파의 동산에 있는 이 경이로운 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르타는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혼의 소유자였던 베르타의 운명과 관련해서 노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노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설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에 베르타는 순수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지은 죄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에서의 생활 속에서 노파의 새를 훔치는 범죄자로 변하게 되죠. 나중에 이 베르타의 운명에 대한 노파의 역할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베르타가 이 경이로운
영역, 이 경이로운 동산으로 표현되는 노파의 영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노파와 함께 있게 되는 이 경이로운 동산과 양부모와 함께 있었던 현실의 동산과는 어떤 점이 또 다른지, 또 반면에 어떤 점이 또 서로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파가 있는 이 경이로운 영역에 도착했을 때 베르타는 노파의 지시를 기다리지도 않고 얼른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녁을 함께 먹고 이 좁은 방에 마련된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여행에 지친 베르타가 여행의 깊은 인상에 의해 반쯤 마비된 채 잠이 듭니다. 이제 많이 피곤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베르타는 자신이 위치해 있는 곳인 이 경이로운 영역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오죠. 잠자면서 이제 이런 소리를 듣죠. 그때마다 노파의 기침 소리와 개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또 노래 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새는 꿈을 꾸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노래의 한두 구절만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창문 앞에서 살랑거리는 자작나무 소리와 더불어 먼 데서 들려오는 꾀꼬리 소리와 아주 묘하게 화음을 이루어 나는 마치 깨어있는 것 같지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더욱 기이한 꿈속에 빠져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파의 집안에서의 경험들, 즉 이런 기침하는 노파, 개와 이야기하는 노파, 또 잠자는 가운데 한두 구절만을 이렇게 노래하는 꿈을 꾸는 새,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런 움직임이 자연의 움직임, 즉 살랑거리는 자작나무 소리 혹은 꾀꼬리 소리, 이런 거와 어울려서 좀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데, 이런 조화를 이룬 상태의 모습을 베르타는 좀 신기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런 경이로운 상태를 보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의 현실의 꿈에서 또 다른 제2의 현실의 꿈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르타가 살아온 양부모 집이라는 이 현실의 장소로부터 이런 경이로움이 가득 찬 새로운 제2의 현실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들어와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베르타는 자신이 있는 이 경이로운 영역의 특징들을 이제 아까 지금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좀 이상한 기이한 꿈속에 빠진 것처럼 이날 밤의 체험이 베르타로 하여금 완전히 경이로운 영역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요. 이곳에서 베르타는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베르타는 새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또 여기 나오죠. 맞죠? 여기 나오죠. 새는 내가 무엇을 물을 때마다 언제나 친절히 그의 노래로 대답해 주었다. 경의의 동산은 이제 베르타에게 호의를 베푸는 곳이 되었다. 베르타는 이곳을 두 번씩이나 파라다이스로 묘사한다. 이제 낙원처럼 묘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죠. 나는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맑은 하늘은 마치 활짝 열어젖힌 낙원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경이로운 영역이 그 외면적인 구조에 있어서 현실 세계와 일치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노파의 그 작은 오두막집에는 많은 그 규칙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또 노파의 이 경이로운 영역인 노파의 동산도 역시 현실의 동산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즉 분명히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일하는 것이 이 노파의 집에서도 요구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부모 집에 있었을 때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도록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런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아침에 노파가 나를 깨우고 나서 즉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시를 짜야만 했습니다만 그 외에 개와 새도 보살펴 주었습니다. 나는 집안일에 재빨리 익숙하게 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록 노파의 이 경이로운 동산이 초자연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베르타가 그곳의 일상생활도 양부모와 함께 살았던 오두막집에서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경이로운 이 실제적인 것들, 즉 꿈과 같은 것들이 현실 체험과 동일한 장소의 공간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보세요. 노파가 보석을 보관하는 이국풍의 그릇들, 실제 얼굴 모습을 숨기게 하는 노파의 찌푸린 얼굴들, 새의 노래, 베르타가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가정일을 꾸려나갈 수 있으며 동물을 돌봐줄 수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베르타가 노파의 경이로운 이 영역의 이런 예외적 특징들을 그런데 곧 잊어버립니다. 여기 나오죠. 이제 모든 것이 의뢰 그래야만 되는 것 같았고 노파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든가 집이 괴상하게 생기고 속세에서 멀리 외떨어져 있다든가 또 새가 좀 특별나다든가 하는 생각 따위는 다시는 염두에조차 두지 않게 되었다. 이제 뭐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이제는 뭐 당연한 것처럼 뭐 그죠? 별로 염두에 안 둔 겁니다. 그러니까 양부모 세계와 노파의 세계 사이에서 베르타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일상적인 거, 그 다음에 경이로운 거, 이런 차이가 아니고 자연과 초자연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 학대와 행복한 세계의 차이입니다. 양부모의 집에서는 학대받은 그 경험이 제일 자기가 고통스럽고요. 이 노파의 집에서는 똑같은 일을 해도 행복한 세계죠. 자기가 학대받지 않으니까, 그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대받는 세계와 행복한 세계라는 그 차이점이 가장 큽니다. 이 노파의 경이로운 동산에서 베르타를 이렇게 노파가 머무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베르타가 파라다이스에 있는 것처럼 행복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노파는 베르타가 자신의 세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죠.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안타까워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일이 잘 풀려갔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합니다. 그러면서 노파가 그녀의 시험기는 알다시피 이미 지났다, 이렇게 베르타와의 시간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베르타가 시험기에서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죠? 베르타가 노파와 함께 머문 시기는 방금 이 표현대로 시험받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베르타의 이런 자아 형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시험해 본 시기였는데, 이렇게 노파가 고백하는 것은 베르타가 우연히 이 노파의 영역 속에서 우연히 방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 즉 시험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끌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르타 자신도 그 양부모 집에서 떠난 것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라고 이렇게 앞에서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베르타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했다,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고요. 노파와 함께 생활한 지 한 4년 정도가 흐르고 베르타가 12살쯤 되었을 때 마침내 노파는 이 베르타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파가 매일 새가 낳는 진주나 보석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없을 때 베르타에게 보관하라고 이제 하고 이러죠. 그만큼 이제 베르타를 신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베르타는 이런 그 노파의 보석을 보관하는 그런 이제 시험을 받는데, 베르타 혼자서 집을 지키게 하고 노파는 오랫동안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죠. 그래서 노파가 베르타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맡은 일을 해 나가는지 이제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베르타는 이 새와 보석이 든 그릇을 훔쳐서 노파의 신뢰를 자기 스스로 저버리죠. 그래서 베르타가 이렇게 노파를 속이고 보석을 훔치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르타가 이 경이로운 동산에 올 때만 해도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동산에는 길을 잃고 찾아들은 사람도 없었고 덜짐승도 별로 없었어요. 오직 베르타는 일을 하면서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만 지속된다면 베르타의 순수한 영혼은 영원히 보존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베르타는 이미 양부모 집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현실 세계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르타도 역시 꿈과 공상 속에서 베르타도 이제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을 갈망했던 거죠. 부에 대해서 소유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파의 동산에서 베르타가 처음으로 책을 읽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읽을 책들을 노파로부터 받게 되는데 베르타가 몇 권의 책을 읽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즉 베르타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서 상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이야기를 읽으면은 자기 자신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이상야릇한 공상을 하게 된다. 이 연애 이야기를 읽으면 연애하는 그 여주인공처럼 자기가 그죠? 뭐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통해서 베르타가 책 읽는 재미를 느끼고 책을 읽는 것이 정말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데 노파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멀리 가 있게 되어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걔도 이제 아주 베르타를 잘 따르게 되었고 새도 항상 친절하게 베르타의 질문에 노래로 또 응답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죠? 또 물레도 언제나 신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베르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 여행에서 돌아온 노파가 이 베르타의 노파가 없는 동안에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베르타를 이제 자신이 딸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노파는 베르타에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충고를 합니다. 우리 저번에 나왔죠. 이 문장입니다. 얘야 기특하구나 하고 한 번은 노파가 걸성거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처럼만 계속한다면 너는 언제까지나 행복할 거야. 그러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다면 절대로 행복하지는 못해. 조만간에 벌은 뒤따르게 마련이야.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듣고 베르타가 계속 순수함을 유지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죠. 이런 의미심장한 충고를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지금 시간이 이제 50분이 다 돼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텍스트 남은 부분을 마저 하면 아마 마쳐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